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턴오프율 TV 볼륨 5가 또 정지를 먹어서 이제 볼륨 8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장수의 역설이라는 말이 좀 마음이 들어서 책을 훑어보다가 이거는 좀 내가 좀 배운 점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여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스티븐 R 건드리가 지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심장학회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심장 그런 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왜 장내 유익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찍도록 하는데 이게 참 글씨가 이래서 글리포세이트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페니알라닌 생성에도 지장을 준다. 자, 글리포세이트는 이제 제초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실 건데, 그 몬산토에서 자신들의 작물을 기르려면 글리포세이트라는 뭐 화공약품을 뿌려서 뭐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음모론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루미늄을 공중에서 뿌려갖고 땅을 이제 황폐화시킨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자, 글리포세이트를 한 해만 치고 마는 게 아니죠. 농사라는 게 계속 매년마다 짓기 때문에 그런 땅이 점점점 황폐화돼 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저항성 씨드를 몬산토에서 개발한 자신들의 씨앗은 그런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산성도가 높은 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씨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 세로토닌 분비는 이제 뭐 잠하고도 관련됐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지금 갑상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되고 있고 갑상샘을 때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그리고 페닐알라닌 생성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나왔죠. 많은 현대인이 항우울제와 갑상샘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고 했는데 우울제를 드시는 이제 뭐 프로작이라고 가장 이제 뭐 유명한 뭐 항우울제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프로작이라는 거죠. 근데 프로작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소라는 것은 이제 뇌를 좀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좀 뭐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다. 탭 워터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례는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에서 기존 동물성 제품을 피하는 이유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롱제비티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이 사람이 개발한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곡식과 콩이 거의 글리포세이트로 재배되고 있으므로 과량의 렉틴과 글리포세이트라는 부담은 우리에게 이중 재앙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렉틴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콩이 좋다, 뭐가 좋고 곡식이 좋다 하지만서도 이 렉틴 발생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과 연결될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글리포세이트라는 것은 뭐 2급 발암 물질이라고 했지만 그 의미가 없습니다. 1급이든 2급이든 상당히 이제 암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제 플라스틱, 화장품,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에도 대부분 에스트로겐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 위 상기에서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방부제라든가 자외선 차단제를 저는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여성분들은 뭐 안 쓸 수 없으니까 뭐 쓰되 이거 좀 경각심을 갖고 쓰면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물질은 비만, 당뇨 등 각종 대사질환을 포함해 불임 여성 호르몬, 민감형 암인, 유방암, 난소암, 갑상선 질환, 뇌와 신경 내분계 장애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유방암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꼽은 걸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꼽은 것 같은데요.
자, 유방암에는 이제 커큐민 성분이 좋은데 이 커큐민이라는 것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블랙 페퍼, 후추를 같이 타서 후추를 뿌려서 이제 커큐민과 같이 먹게 되면 이제 흡수율이 높아져 갖고 유방암에 상당히 긍정적인 또 난소암이라고 있는데 여성 요런 저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제가 특정 오일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원자병당에 따르는 책에서도 좀 나열을 했고요. 가끔씩 제가 이제 갑자기 말할 때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캐스터 오일이라 그러죠? 그거를 쓰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갑상선 질환, 뭐, 갑상선 샘에 대해서도 이제 요오드, 아이오다인,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갑상선에는 뭐, 특별히 많은 도움이 된다 해갖고, 뇌와 신경 내분비계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데 이제 뇌 쪽하고 아무래도 이제 중금속에 대한 배출 그리고 외부 미세먼지라고 하지만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들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한국에서 이제 고수라고 알려진 그런 그 식품에서 이런 중금속을 내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와 같은 많은 질병과 문제점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으로 생각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억하자. 장내 유익균은 많은 호르몬 전구체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세포에 사는 그들이 자매들과 소통하는 주된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장은 제1뇌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긴 그게 제1뇌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 전구체를 만드는 장에서 그것이 바로 세포에 사는 그들이 자매들과 소통하는 주된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제 호르몬 체계들을 방해하는 이러한 화합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박테리아와 간이 통신망을 탈취해버렸다. 미생물근류 전체가 내분비계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고 싶다면 손 소독제, 비누, 탈취제, 치약 등 수많은 위생용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클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손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뭐 사진에서도 손소독제 아래 이렇게 받침대로 되어 있는 뭐 쇠가 녹아나가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기타 등등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누도 이제 어떤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트리클로산이라는 것이 사용이 된다면 좀 멀리하는 것은 어떤가? 탈취제 F로 시작하는 페브 어쩌고 저쩌고의 탈취제도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저가 있었는데 아무튼 위험하더라. 치약도 마찬가지죠. 치약은 단순히 트리클로산 말고도 이제 뭐 불소라는 상당히 위험한 독극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있더라. 같은 항균성 화학물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이 물질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우리 몸속에 에스트로겐처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계속 증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느 세포를 살리고 죽일지를 장내 유익균이 보내는 호르몬 메시지로 결정한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처럼 행동하는 물질이 이 메시지를 탈취하면 암세포가 억제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연결이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트리콜로산이라든가 뭐 에스트로겐을 이제 늘릴 수 있는 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성장 호르몬을 자극을 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암도 같이 자라게 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요. 음식에 든 글리포세이트와 위생용품에 든 화학물질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상당히 특히 간 기능을 떨어뜨려 비타민 D 활성 형태로 전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뼈 하면 자꾸 칼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슘보다는 칼륨보다는 마그네슘보다는 비타민 D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특정 이제 뭐 씨앗이라든가 이런 곳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화씨라 그러죠. 홍화씨에도 뭐 호랑이 뼈를 만든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간 기능을 떨어뜨려 비타민 D 활성 형태로 전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골다공증하고 이제 치매기, 치킨하고 맥주를 먹게 되면 통풍이라는 것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 비타민 D 부족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흔하다.
내가 본 환자 중 약 80%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전립선암에 걸린 환자들은 특히 낮다. 자, 전립선암에 왜 걸릴까? 왜 비타민 D하고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뭐 나오진 않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싶으면은 비타민 D가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햇볕에 가면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파장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체에도 이런 비타민 D 흡수를 자꾸 받게 하면 좋은데 자외선이 강할 때보다는 이제 좀 자외선이 좀 떨어질 때 받으면 좋지 않나. 장내 유익균이 좋아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생용품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음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내 유익균이 적을 하나 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음이 아프지만 바로 설탕이다. 자, 여러분들. 암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게 설탕인데 몸에 또 산성도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나쁜 세균은 단당류를 아주 좋아하며 주로 그것을 먹고 산다. 좋은 세균은 성장과 번식을 위해 다당류라는 복합 설탕 분자가 필요하지만 나쁜 세균은 우리 입으로 매일 들어오는 순당을 먹고 자란다. 바로 설탕이 건강과 장수의 절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의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설탕만큼은 상당히 그 많은 뭐 연예인이랄까 과학자랄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좀 멀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설탕을 대체제도 다를 바 없다. 과거 뚱뚱했던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살찔 염려 없이 설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감미료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인공감미료라고 하는데 뭐 제로 콜라니 뭐니 뭐 하면서 뭐 다른 걸 넣었다 그러는데 뭐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의 뇌를 이제 구멍을 숭숭 뚫는다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알츠하이머하고도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염증 치료제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한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화학 공정을 통해서 렉틴을 없애는 것이 장을 치유하고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렉틴은 점막층을 갈라놓고 장누수를 일으키는 유일한 분자가 아니다. 자, 렉틴 이외에도 있다라는 거죠. 장누수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부프로펜, 나프로신, 알리브, 에드빌, 셀렉브렉스, 모빅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다라는데 에드빌이라는 것은 상당히 한국에서도 많이 어드벌타이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약들은 아스피린이 위 내벽에 손상을 준다는 부작용 때문에 아스피린의 대체약품으로서 197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소장과 대장의 점막층을 손상시키는 원인임을 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발표된 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할 것 같은 이 약들은 사실은 창자벽에 구멍을 내고 그 결과 렉틴과 지질 다당류,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으로 물밀듯 밀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경찰들은 외부 침입자들이 들이닥치면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즉, 그 침입자들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더 고통스러워진다. 장내벽에 생긴 구멍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다. 결국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약을 찾는다. 고통과 염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수년 동안 의사들은 비스트레스성 항염증제의 실제 효과에 대해 무지했다.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스피린의 주 원료가 뭔가라고 하면 이제 버드나무라는 것이 나오고요. 버드나무, 나무 껍질을, 뭐 이런 성분들을 축출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화학 공정을 거치면은 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유실이 된다던가 또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라는 부작용을 또 겪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개됐을 때보다 반드시 처방전을 받아야 했고 2주를 넘겨서 복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의사들에게 그 약들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위 내시경이 소장까지 닿지 않았고 이 약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대로 살펴볼 방법이 없었다. 삼키는 마이크로 카메라가 나와서 환자들의 소화기관을 360도로 보여주고
그때서야 의사들은 위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났다.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약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자 염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바로 그 염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문제 발생 해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약을 취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검색만 하면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바닥이기 때문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먹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뭐 참혹한 결과가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나의 조그만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장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또 다른 부류는 잔탁, 프릴로색, 넥시움, 프로토닉스 같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위산 완화제이다. 자, 이거 위산 완화제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위 역류현상 이런 것들이 쭉 떠오르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렸지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위산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나쁜 세균은 창자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위산에서 죽는다. 위산이 부족하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포함해 나쁜 세균이 우리 몸을 장악할 수 있다. 위산 차단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렴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위산은 몸으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을 막는 가장 좋은 방어막이다. 위산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위산은 단백질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렉틴이 바로 식물 단백질 아닌가. 따라서 위산 차단제 복용은 렉틴에 대한 주요 방어 기제 중 하나를 의도치 않게 없애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위는 소화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많은 의사들도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몸의 수소이온 농도, pH 수소이온 농도를 맞춰주는 밸런스가 맞아야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부는 약산성, 우리 몸은 약알칼리.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상당한 이제 뭐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약알칼리로 갈 수 있나, 약알칼리 식품군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꼭 그런 걸 모르더라도 좀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장내 유익균 이야기로 들어가서, 장내 유익균은 대부분 산을 싫어한다.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미생물 중 일부는 산소와 산이 없는 대장에서 산다. 세균이 대장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가리켜 의학용어로 산성 증감이라고 한다. 음식이 창자를 따라 몸 아래로 이동할수록 간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소화효소 덕분에 위산이 점차 희석된다. 이렇게 산성이 낮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변화는 결장과 소장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산성이 없으면 결장이 있어야 할 박테리아가 소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소장으로 들어간 박테리아는 창자벽을 손상해서 장누수를 일으키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라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소장에서는 그들을 막을 방어막이 별로 없어서 우리 몸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결과적으로 장흡수층의 기능이 망가지면 노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듯이 단백질이 소모되고 근육이 부족해진다. 설상가상으로 소장 내 세균이 과다 증식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최근 대만인 대상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치매 발병률과도 관련이 있다. 위산은 장내벽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내 목요인 조지아 의과대학의 동료들은 류마티즘성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가 아까 전에 pH 밸런스 맞추는데 베이킹소다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베이킹소다는 이제 자연 어떤 돌덩어리에서 오는 겁니다. 뭐 화학 공정을 거쳐서, 물론 이제 화학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취하는 100% 퓨어 그런 베이킹소다, 아멘엠머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세척력을 높여야 된다 뭐라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도포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액상 베이킹소다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늘어난 위산은 장내 유익균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물게 하고 어,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해서 창자벽을 다시 채운다. 요약하자면 단식은 이거 이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부분에는 어쨌든 이제 베이킹 소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뭐 이점들이 있으니까요. 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이제 뭐 pH 밸런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실행하는 것을 좀 이제 추천하는 바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단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싱클레어 박사인가요? 그때 이제 뭐 제가 NAL인가 하여튼 뭐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알약이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단식을 했을 때. 창자 내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신호는 비타민 D3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장내벽이 손상되어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장내벽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면 장내벽 표면적이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탁구대 크기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어서 결국 영양실조가 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양실조가 심각한 아이들이 영양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3를 하루에 2만 IU씩 투여했더니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이 체중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장내벽의 상태가 좋아져서 그들이 먹은 음식의 영양으로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햇빛을 찾아다닐까? 어쩌면 줄기세포와 장내 유익균이 몸속 깊은 곳에 도달하기를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2만 IU 하면 이거 엄청나다. 뭐 보통 병원에서 5천 IU 얘기하고 그것도 많다 그러는데 어떻게 2만 IU일까 그러는데 심지어는 5만 IU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을 이제 징크, 아연과 이런 비타민 D3 5만 IU를 통해서 물론 이제 계속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기간 치료를 할 동안 면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입술이 불어튼다던가 뭐 물집이 생긴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비타민 D3 요것을 이용을 했을 때 뭐 여기서는 2만 IU가 나오니까요. 그 정도를 취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또 기대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줄기세포와 말단 소체는 지금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 말단 소체는 나이 들수록 유전 물질이 손상되거나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DNA 끝부분이 염색소림이다. 말단 소체는 그 길이가 짧아질수록 인지력이 감퇴하고 노화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 수명 연구 분야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말단 소체가 짧아지고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며 생각한다. 블루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게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텔로미어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세포가 그만큼 분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멈추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생을 마감할. 근데 요 책 제목에서처럼 불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불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맞으면서 또 즐겁게 살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이거 키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신이죠.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장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늘씬하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노년에 가서는 좀 좋지 못한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닌가. 어, 여기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고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보통 12cm 정도 작다. 물론 그런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사례를 고려해 보기 바란다. 1700명의 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키가 같은 남자와 여자는 평균 수명도 같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사회는 키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생각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어떤 이게 보여주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신세대라든가 미모를 가꾸려는 사람한테 전혀 안 들릴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키를 크기 위해서 외부적인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이 오히려 무섭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남녀의 평균 키가 모두 10cm씩 늘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장은 너무 좋은 의미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점점 키가 커지고 있을까? 물론 무엇을 얼마나 먹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이들이 채소를 많이 먹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어른이 되어도 키가 작고 성생활도 더 나중에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도 동물성 식품과 정제곡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성장률과 신장이 더 커진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호르몬을 주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류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이 이제 결국엔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런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이제 하게 만드는데 절대 좋지 못하다라는 가령 일본의 서구식 식단이 보급된 후로 15년간 사람들의 평균 키가 매우 커졌다. 인도와 싱가포르에서도 1960년대 이후 서양식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키가 상당히 커졌고 그만큼 관상, 동맥, 심장질환 발병률도 치솟았다. 성장이 계속 일어날 때 생기는 큰 단점 중 하나는 사춘기를 앞당긴다는 점이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초경이 그렇다. 성장기와 휴식기를 거치며 자랐던 과거의 아이들은 성장이 느렸고 사춘기도 지금보다 늦었다. 1900년대 여자아이들은 평균 18세에 월경을 시작했다. 지금은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가 그보다 훨씬 어려서 어떤 경우에는 8세 아이도 성적으로 성숙하다. 부모들은 성조숙 중 유방암, 심장병, 당뇨병 등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몰라도 어쨌든 성조숙증이 빨리 오는 것을 걱정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이한 사례지만 전쟁에 참여한 미국 군인과 고인이 된 프로농구 선수 프랑스인 남녀를 조사 연구들은 모두 키와 수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키와 암 사이 연관성을 밝힌 연구도 있다. 많다 그러네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급성장한 사람은 15년 뒤에 암 발병률이 80%나 증가했다. 믿어지는가? 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80%나 증가했다니. 이렇게 뒷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사례가 더 있을까? 내가 70년대에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어린이 암 병동에 침대가 몇 개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층으로도 모자라 병원 전체를 채우기도 한다. 또 다른 연구를 시행 중인 내 동료는 2200명 이상의 건장한 미국인 남자 의사들을 키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12년 뒤 그들을 다시 추적 조사했다. 결론은 나이 문제를 조정하고도 키와 암 발생률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무섭게 보일지 모르지만 몸에서 에너지를 감지하는 mTOR로 인해 IGF-1 수치가 높아지면 세포 성장이 촉진되므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이다. 세포 성장에 키가 자라도록 해주는 세포 성장과 암세포가 자라도록 해주는 세포성장 모두를 포함한다. 현대인보다 키가 작았던 우리 조상들은 365일 성장 주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IGF-1이 계속 자극을 받지 않았다. 몽골 박사가 에카도르 라로닌을 조사한 결과 주목할 만하다. 라로니는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없어서 IGF-1을 만들 수 없고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아주 작다. 이들은 브라질에 사는 또 다른 라론 증후군들과 마찬가지로 암과 당뇨병에서 자유롭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IGF-1 수용체를 차단해서 탄생한 라론 쥐는 일반인 쥐보다 40%나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이 쥐들에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그보다 더 오래 살지만 성장 호르몬을 지배하면 칼로리 제한으로 인한 수명과 연장 효과는 없어진다. 나처럼 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IGF-1 수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점이다. 혹은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 당분과 동물 단백질 섭취가 IGF-1 수치를 높인다면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라도 당분과 동물 단백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이고 특히 당분과 동물 단백질 섭취를 줄여서 휴식기를 늘려주면 성장 속도가 조절될 뿐 아니라 신진대사율도 낮출 수 있다. 신진대사율을 낮춘다고? 신진대사율은
높아야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신화를 계속 읽어보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건강의 역설이라는 제목처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키하고 이제 암하고 생명과 이제 관련된 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요 대사 부분만큼은 제가 좀 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체온이 높아서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책이고요. 그냥 오늘은 뭐 30분이 넘었으니까요. 요까지만 하고요. 요건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또 책을 뭐 읽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장내 유익균이 여러분들의 생명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는데 하루하루 뭐 별 의미 없이 넘기면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장내 유익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게 아니라 내 뇌로 이제 전달되는 모든 이런 신호체계는 결국 10%밖에 안 되고 우리 몸이 100으로 봤을 때 90%는 각종 세균과 뭐 박테리아라든가 뭐 이런 미생물군이 속해 있는 게 90%가 넘기 때문에 얘들이 원하는 또 그것을 또 취급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 한 3, 4시 됐는데요. 저 여기 어떻게 부산에 내려오게 돼 갖고 또 유튜브를 하나 찍고 있습니다.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뭐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통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뭔가를 알고 있지만 또 섣불리 말해드릴 수 없는 점 그런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서도 그동안 이제 뭐 턴오프힐 TV를 꾸준히 보셨다는 분 그래서 실제로 TV를 안 보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있어서 뭐 열에도 강한 뭐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이제 턴오프힐 TV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안 사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예, 올렸는데 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